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부권 일대에는 때 아닌 연료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관련 연설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한다면 실업수당의 혜택을 잃을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여러 제약사별 코로나19 백신들의 접종 후 사망 보고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지난 11월 3일 대선 개표에 대한 상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난데없이 한국과 관련된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6,231명, 사망자는 367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653명, 사망자는 41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52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09명,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해킹 공격에 직접 연루된 증거는 없지만 러시아가 이 문제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과 언론 문답에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행정부가 극도로 신중하게 추적해왔고 자신도 매일 개인적으로 보고받아온 사안이라며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고 중요 공익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공격을 교란하고 기소하기 위해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랜섬웨어 공격이 글로벌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종종 활용하는 초국가적인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다면서 국제적 대응 노력을 강조했고 러시아의 적극적 대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해커들의 랜섬웨어가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는 있다며 러시아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은 이날 다크사이드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위태롭게 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앤 유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다크사이드를 범죄 행위자로 보고 있다며 국가 단위 행위자와의 연계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동부 지역 연료의 45%를 공급하는 등 미 최대의 송유관 운영사인 만큼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동부권 일대에는 때 아닌 연료 대란이 일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일부 장거리 노선의 항공기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뉴저지부터 텍사스까지 5,500마일에 걸쳐 있는데 하루 약 250만 배럴의 가솔린과 디젤 제트연료 및 가정용 난방유를 운송하고 동부 지역 연료의 45%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지난 7일 해킹 공격으로 시스템이 다운돼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유소마다 기름이 떨어지고 연료를 찾아 헤매는 자동차들로 장사진을 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엘라베마 등지는 극도의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송유관 해킹 여파는 항공기로도 번지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은 항공유 부족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발 장거리 노선 2편을 중단했습니다. 송유관 해킹 사태 이후 항공편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송유관 폐쇄에 따른 연료 가격 급등입니다. 미 유가 정보 서비스의 톰 클로자 수석 전문가는 CNN에 공급이 중단되는 일수가 중요하다며 북동부는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몇몇 다른 주는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 97센트로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업수당 혜택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어서 최근 일자리 개수 증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한다면 실업수당의 혜택을 잃을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구직을 독려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관련 연설에서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잃어버릴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전염병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처가 부족한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존 실업수당에 주당 $300를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수는 1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6만 6천 개가 늘어나는 데 그치자 이런 추가 수당이 실업자들의 구직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실업수당 혜택이 일할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인식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며 실업수당 추가 혜택이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12세에서 15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승인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화이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화이자는 FDA에 12세에서 15세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 초기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오늘 12일 권고안을 발표하면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프로그램과 소아과 의사, 가정의 등을 동원해 신속히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오는 9월 2세에서 11세 백신의 긴급 사용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생후 6개월에서 11세를 대상으로 백신 효능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확대에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했습니다. 정점 때 하루 30만 명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9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800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9일 기준 최근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 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30% 줄어들었고 지난해 9월 19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3월 하순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 4월 중순만 해도 하루 신규 감염자는 약 7만 1,000명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주에는 거의 한 주 내내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도 667명으로 하루 4,000명을 넘었던 올해 1월의 정점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렇게 누그러진 데는 백신 접종의 확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백신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일요일인 9일에는 하루 230만 회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200만 회였습니다. CNBC는 접종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지난달 13일에 하루 340만 건과 견주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미국과 영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와 얀센 백신 등이 활발하게 접종되고 있는데요. 여러 제약사별 백신들의 접종 후 사망 보고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친 인원은 1억 4,824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수는 3,701건으로 100만 명당 25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미국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보고는 100만 명당 24.5건, 얀센은 31.3건이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발간한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이들은 2,260만 명이었고 이들 중 접종 후 사망을 보고한 이들은 722명, 100만 명당 비율은 319건입니다.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최소 1회 맞은 이는 1,140만 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 보고는 364건으로 사망 보고 비율은 100만 명당 3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접종 규모는 작지만 미국, 영국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는 201만 4,053명, 사망 보고는 51건, 비율로는 100만 명당 25.3건을 기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166만 675명에 사망 보고는 44건, 100만 명당 비율은 26.5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 지원을 하는데 열려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내부 논의에 밝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 지원을 하는데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인도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다만 의도된 대상들에게 도달하는 걸 보장하는 효과적 모니터링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행정부 당국자들은 팬데믹의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에 준비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백신 공유가 초기에 외교적 관여에 기름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인도 지원에 호응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비롯한 대북적 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도 인도 지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지난 11월 3일 대선 개표에 대한 상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난데없이 한국과 관련된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0.3%포인트 만여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신히 승리한 곳입니다. 메리코파 카운티는 대선 후 부분적 수작업 재검표가 이뤄지고 주지사의 바이든 승리 인증까지 이뤄졌습니다. 두 차례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주 상원은 이후 모든 투표용지와 개표기에 대한 전례 없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른 상원의 추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감사의 조사 대상 중 하나는 투표용지가 한국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들어온 징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애리조나의 언론은 대선 후인 11월 7일 바이든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위조된 투표용지가 한국 국적 항공사 비행기를 통해 애리조나주의 한 공항에 도착해 메리코파 카운티의 개표소로 옮겨졌다는 음모론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의 검증 과정은 투표용지에 기계로 찍힌 듯한 용지가 있는지, 대나무 섬유 조직이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노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당시 부정선거에 관여했고 중국에서 만든 종이는 대나무 섬유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애리조나 선거 감사에서 공화당의 사기투표 환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감사가 7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관계자 발언도 전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신용카드 부채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결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카드사들의 카드 잔액이 줄어들면서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카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손실 보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불된 카드 잔액이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피털원 파이낸셜도 올해 3월 초 기준 카드 잔액의 절반이 한 달 만에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상점 신용카드 발행사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고객들이 팬데믹 이전의 평균 결제율보다 더 높은 결제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업체 에퀴팩스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총 부채는 2020년 1월 9,130억 달러에서 올해 3월 7,490억 달러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전 대출기관들은 코로나19로 연체율이 급증해 대출자들이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꺼내드는 등 개입하면서 연체율 급증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지출을 늘리더라도 계속해서 카드 잔액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이 잘 버텨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 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 전역 간선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간선도로 총 45마일에 대해서 제한 속도가 시속 5에서 10마일씩 하향 조정됩니다. 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춰지는 아스토리아 블러바드 111가부터 8가까지 3.9마일 구간, 우드헤이븐 블러바드, 퀸즈 블러바드부터 라커웨이 블러바드까지 4.3마일 구간 등입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주 전역에서 일어난 혐오 범죄는 사법기관에 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1,4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994건에 비해 1년 만에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혐오 사건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아시안 흑인에 대한 사건이 가장 많이 늘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대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3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내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배달 허용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지난 7일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주류 테이크아웃과 배달 허용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은 오는 6월 5일까지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밀폐된 용기에 담긴 주류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국은 주류 테이크아웃 및 배달 허용 기간이 향후 축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